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유리입니다. 블록체인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인데요. 흥미로운 발표와 토론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유용한 컨퍼런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식전에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 왼쪽에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대희 원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대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그 축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최영애 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바쁘신 중에도 기조 강연 이렇게 맡아주시는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그리고 발제, 그리고 패널 토론에 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의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키스디가 작년도 6월 그리고 12월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획 컨퍼런스를 2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블록체인을 주제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단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우리는 이 디지털 비즈니스의 생태계 그리고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뢰 기관이 없는 P2P 신뢰 네트워크의 구축이 핵심인 블록체인은 우위 변조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현재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진행형 기술입니다. 앞으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일지 무궁한 그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술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데이터가 분산되어서 기록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금융 분야뿐만 아니고 물류, 유통, 헬스케어, 콘텐츠 저작권 등 그 활용 폭이 가히 폭넓다고 하겠습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2022년에는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세계경제포럼에서도 2027년이면 전 세계 총 생산의 10%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수만 한 300만 명 정도에 달하는 국내 가상통화 거래 시장도 지난번에 과열 현상을 빚으면서 투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시켜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느냐가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이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키스티는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공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컨퍼런스에는 세계 최고 전문가들께서 자리를 하신 만큼 블록체인 혁신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가져오게 될 변화와 미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영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혜 국장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컨퍼런스 개최를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각된 블록체인 기반의 신산업 활성화와 블록체인 관련 제도 이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대희 원장님과 바쁘신 일정에서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컨퍼런스의 기조 발제를 맡으신 고려대 김승주 교수님과 전문가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해했다면 불과 1년 만에 블록체인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을지, 또는 어디에 적용하면 보다 효율적일지 기업과 정부 모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같은 장부를 저장하고 다수가 함께 갱신하는 방식인 블록체인은 언뜻 보면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한 곳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얻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출고 시점부터 주행거리 사고 내역을 블록체인에 주기적으로 기록하면 중고차 거래 과정에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서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는 저희들이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정보를 보험사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면 보험금 청구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서도 개인 간의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형태가 더 발전하면 중앙 조직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고 기업과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바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기반도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열어갈 핵심 기술이며 금융뿐 아니라 물류, 유통, 특히 저작권 관리, 본인 인증, 전자투표와 같은 신뢰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 기술입니다. 특히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사물 인터넷 기기와 기기 간의 자율적 협업과 약속한 조건에 따라 거래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이러한 밝은 전망과는 달리 한편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의 지나친 가열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어찌 보면 새로운 기술과 제도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은 줄이되 효용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조기 안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이 오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 컨퍼런스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 확산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 과제들을 살펴본과 동시에 바람직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컨퍼런스의 기조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조발제는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께서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와 활용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 발표 자료들을 이제 먼저 받아서 봤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기술 관련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뭐 조세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문제들은 또 이제 뒤에 발표해 주시는 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맨 뒷장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의 기술적인 이해도는 필요합니다. 뭐 그것이 있어야 여러 가지 토론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이 발표 자료를 앞으로 주시겠어요? 이 지금 맨 뒷장인데. 제가 지금 발표할 건 40분짜리 발표 자료입니다. 저 보시면 이게 제 개인 블로그입니다. crypto.kr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시면 20분짜리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했던 90분짜리 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으로 좀 뎁스 있는 걸 보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네이버에서 했던 90분짜리 강의 자료가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블록체인 뭐 그러면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뭐 이런 겁니다. 해킹 당하지 않는다. 중앙에 실내 기관이 없다.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 그다음에 어떤 거래가 있을 때 그걸 끝까지 추적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요.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들은 과연 그럼 이런 얘기들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틀리다라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냐, 뭐 가상 화폐냐, 암호 화폐냐, 뭐 IMF에서 이렇게 정의 내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그닥 기술을 얘기하는데 큰 어떤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서 저는 그냥 암호 화폐라는 용어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용어가 더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서는 뒷부분에 가서도 계속해서 얘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비트코인이 뭐냐? 그럼 비트코인을 처음 제시했던 논문은 바로 이 논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그러는 저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개인을 뜻하는지 그룹을 뜻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해서 비트코인이란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했고요. 바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08년 10월에 이 논문이 발표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비트코인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최초의 전자화폐입니다.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는 아닙니다. EFF라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자개척자 재단이죠. 그래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굉장히 강력한 시민단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EFF라는 데서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만 세계 최초의 전자화폐라고 하는 것은 1988년에 네덜란드의 암호학자인 데이비드 차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이 보면 Untraceable Electronic Cash라고 돼 있죠. 크립토라고 하는 암호학 분야의 세계 최고 컨퍼런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실렸었고요. 다른 말로는 이분을 뭐라 그러냐면 프라이버시의 아버지 또는 익명성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집니다. 기술 좀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토르 네트워크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데요. 그 토르 네트워크의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도 이분입니다. 이분은 인터넷을 쓰면서 인터넷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쓸 경우에는 개인이 추적되는 내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추적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쓰는 화폐같이 내가 추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일렉트로닉 캐시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하고요. 실제로 1991년에 디지캐시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회사를 만듭니다. 물론 몇 년이 있다 망했습니다. 이게 뭐 워낙 시대를 앞서가니까요.
데이빗 차움 박사가 1988년에 내놨던 암호화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요구 조건은 바로 이거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추적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죠. 우리가 어너니머티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도성입니다. A가 B한테 돈을 10원 썼으면 그 10원이란 전자화폐가 C한테도 가고 D한테도 가고 이렇게 유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퍼러빌리티, 양도성이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중복 사용 방지입니다. 더블 스펜딩이라고 그래서 암호화폐, 전자화폐 쉽게 얘기하면 옛날 모 회사가 만들었던 도토리 같은 겁니다. 전자적인 형태의 어떤 정보죠. 근데 이게 전자적인 어떤 형태의 정보다 보니까 복사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원이라는 돈을 주고 도토리 100원어치를 받았는데 10번 복사하면 이게 100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사를 통한 중복 사용을 막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빗 차움 박사는 이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고요. 실제로 이걸 충족하는 전자화폐 시스템을 1988년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나온 이 비트코인은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기능에 더해서 분산 처리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 같은 데 보시면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탈중앙화된, 즉 분산 처리된 디지털 커런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지캐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일반적인 일렉트로닉 캐시 모델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내가 은행에 100원을 주죠. 1000원을 줍니다. 그럼 1000원어치 도토리를 받죠. 이 1000원어치 도토리를 상점이든 어디 쓸 겁니다. 쓴 다음에 상점은 나중에 자기가 받았던 도토리를 은행에 가져가겠죠. 그럼 은행은 그걸 다시 종이 지폐로 바꿔줍니다. 이게 기본적인 유통 구조죠. 여기서 은행은 장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번호 0001번짜리 도토리가 들어오면 장부에 0001번 도토리는 사용됨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걸 가져오려고 그러면 이제 중복 사용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데이빗 차움 박사는 이걸 위해서 이제 블라인드 시그너처라는 어떤 기법들을 씁니다. 그걸 쓰면 어떻게 되냐면 평상시에는 아이디가 안 나오다가 이 화폐의 주인이 안 나오다가 동일한 전자화폐를 두 번을 쓰면 1년 번으로부터 아이디가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빗 차움 박사가 최초로 제안한 Untraceable Electronic Cash라고 하는 거고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뭘 하고 싶었냐면 얘를 없애고 싶은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고 이 중앙의 기관이 무슨 통화량을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은행을 없애면 중복 사용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블록체인 컨센서스 기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땐 블록체인 메커니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블록체인 합의 메커니즘, 블록체인 컨센서스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고요. 그럼 우리 많이 얘기할 때 알트코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알트코인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여러 가지 그냥 코인 종류들, 얼터네이티브 코인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코인들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이 1위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보통 논문들을 보시면 알트코인, 비트코인, 알트코인 다 합해서 한 1,500개 가량이 되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 살아남는 건 1, 2%가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블록체인 컨센서스 기술, 블록체인 합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일단 블록체인을 알려면 이 컨센서스, 즉 합의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합의 메커니즘, 컨센서스 기술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The Byzantine General Problem 해서 램포트 박사가 쓴 요 논문이 제일 먼저 검색이 될 겁니다. 1982년도에 나왔고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장군입니다. 여기 이제 비잔틴 장군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장군이고요. 이 사람들이 요 성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그럼 부대를 이끌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메시지를 교환하는 통신병을 서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군들이 언제 여기를 공격합시다 해서 의견 일치를 보면 그 시간에 여기 공격하는 거고 공격하지 맙시다 그러면 공격 안 하는 겁니다. 일종의 합의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중간에 메시지가 조작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격합시다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한테 갔는데 이쪽에는 공격하지 맙시다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합의를 보는데 중간에 막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견디게끔 합의 메커니즘을 설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합의 메커니즘이 잘 만들어지면 뭐가 되냐면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이라는 건 구성원 간의 합의를 구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전자투표를 하려고 그러면 그 투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공격들을 시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견디면서 합의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컨센서스 메커니즘은 암호학, 저도 사실 박사학위는 암호인데 암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8, 90년대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터넷 투표 그러면 암호학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요. 그것들을 전부 다 견딜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설계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80년대부터 나온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합의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연구를 해왔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합의 메커니즘을 실제로 구현해서 돌리려고 그러면 시스템의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일단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는 게 쉽지가 않고요. 또 그것들을 막아낸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구현해서 돌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모 대학 교수님께서 우리 2002년에 월드컵 했잖아요. 그 월드컵 MVP를 우리가 인터넷 투표로 뽑아보겠다 해서 그때 가장 연구가 많이 됐던 인터넷 투표 논문을 구현을 하셨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서요. 월드컵 다 끝나고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이 집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시스템의 부하가 엄청나게 걸립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것은 이것을 실용적으로 해낸 겁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블록체인 컨센서스 기술은 최초의 컨센서스 기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만든 컨센서스 메커니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은행이 독점적으로 장부를 만들었는데 구성원 모두가 은행의 역할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인터넷을 쳐다보면서 어떤 놈이 거래를 했는데 이게 중복 사용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원 각각이 전부 다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장부를 만드는 방법에 무슨 퍼블릭이냐, 컨소시엄이냐, 프라이빗이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이 잠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으로 돈을 지불하려고 그럽니다. 돈을 지불하려고 그러면 내가 상점에 가요. 그럼 상점에 자기 지갑의 주소가 이런 식으로 QR코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휴대폰 갖다 대서 QR코드를 찍죠. 그럼 이게 이제 주소로 바뀌어서 휴대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0.328551 비트코인 전송 그러면 이게 이 주소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건 이렇고요. 실제 속에서 돌아가는 건 어떠냐 하면 내가 네이빗이라는 사람이 산드라한테 5 비트코인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계좌이체 같은 거 할 때 이제 서명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전자 서명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 전자 서명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하실 때 공인인증서 쓰시잖아요. 그 공인인증서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전자 서명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한 논문 보시면 뭐 공개 키가 어떻고 개인 키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그냥 공인인증서 비슷한 기술을 갖다가 전자 서명, 우리가 계좌이체 할 때 서명하듯이 서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빗이 산드라한테 나 5비트코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자적으로 서명하면 요게 날아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의 어떤 순간을 딱 보면 데이빗만 산드라한테 5비트코인을 보내는 게 아니고 리사도 산드라한테 보내고 뭐 메리는 존한테 보내고 이런 거래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막 보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장부를 만드는 겁니다. 리사는 산드라한테 7비트코인을 보냈고 메리는 존한테 10비트코인을 보냈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장부들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자, 우리가 블록체인 그럴 때 블록은 바로 이 장부를 의미합니다. 그 시간대에 만들어진 장부를 의미하는 거고요. 뒤에 체인이라는 게 붙죠. 이 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장부를 사슬처럼 쭉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인터넷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시간과 미국에서 쓰는 시간과 시간이 다 다르죠. 그래서 시간을 어떤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준을 세우려면 그 시간을 알려주는 그 기관이 또 하나의 중앙의 어떤 신뢰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암호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기술을 써서 장부들의 순서를 쭉 사슬처럼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이걸 이제 체이닝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는 뭐 타임 스탬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장부가 정확히 몇 시에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부 152번이 153번보다 앞서 만들어졌다라는 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그러는 건 그 시간에 어떤 시간의 장부를 순서대로 쭉 연결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특정 시간에 154번의 장부를 위조하려면
일단 여기에 들어간 전자 서명을 위조해야 되고요. 또 이 앞뒤 고리를 위조해내야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앞뒤 고리를 위조하면 요것들이 붙어있는 얘네들도 위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위조하려면 전체 체인을 다 위조하지 않는 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에서 장부를 만드는데 모든 사람이 은행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부를 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막 만들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 어떤 순간에 장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 다음 T1이라는 시간에 장부가 만들어졌어요.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 시간에 두 사람이 장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장부 두 개가 여기 연결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사람이 장부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앞에 장부 이 두 개 중에 여기에 연결시킬지 여기에 연결시킬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블록체인을 보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부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장부 중에서 옳은 장부는 이 체인의 길이가 가장 긴 장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장부를 만들었을 때 나는 유효한 장부 다음에 붙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효가 될 장부 뒤에 붙이면 내 장부는 쓸모없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유효한 장부를 찾아서 그 뒤에 줄 서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보통 얘기할 때 유효한 장부는 대다수의 합의가 모인 장부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내가 장부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만들 때는 인터넷 구성원에 누구든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든 만들 수 있게끔 하면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장부를 만드는 방법에 퍼블릭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퍼블릭 블록체인은 장부를 누구든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든 만들어서 장부를 연결시킬 수 있고요. 유효한 장부는 뭐냐면 길이가 제일 긴 장부입니다. 왜냐하면 구성원 대다수의 합의가 그 체인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어렵단 말이죠. 이게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투표할 수 있는 인터넷 투표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 장부를 만드는데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장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특정 몇몇한테만 주자. 또는 장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특정 한 기관에만 주자. 이게 컨소시엄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을 만들 때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제일 쉽고 그다음 컨소시엄 블록체인, 그다음에 퍼블릭 블록체인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새 대부분 구현돼서 시장에서 이렇게 선을 보이고 이런 것들은 컨소시엄 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블릭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 뭐냐? 그럼 여기 뭐 POW, POS, 뭐 디포스 어쩌고저쩌고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보통 블록체인 얘기할 때 지분 증명 또는 채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게 요 맨 앞에 보시면 요겁니다. POW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Proof of Work이라고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실제로 비트코인에 사용됩니다. 요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POW는 Proof of Work 그래서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작업을 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하면 합당한 리워드를 줄게, 돈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다른 말로 뭐 마이닝한다, 채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장부를 만드는데 유효한 장부는 길이가 제일 긴 장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뒤에 쭉 이렇게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장부는 모든 사람이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잘 보시면 요새 뭐 댓글 문제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평판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보면 좋아요 누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좋아요 눌러요 수치를 사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이디를 여러 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글에 몰표를 주면 좋아요 수를 단기간 내에 올릴 수 있죠. 블록체인도 똑같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해커가 하나 있어서 허위 계정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이게서 다른 계정 갖고 블록을 만든 다음에 이걸 뒤에 갖다 그냥 쭉 붙이는 겁니다. 이러면 단시간 안에 길이가 긴 장부를 만들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장부를 위변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허위 계정을 만들어서 평판도를 조작하는 문제를 막을 필요가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 퍼즐이라는 걸 하나 만들자. 그래서 퍼즐을 넣어서 장부 하나 만들 때마다 이 퍼즐을 풀었다는 걸 증명하려는 겁니다. 이때 이 퍼즐의 특성은 맞추기는 어려운데 제대로 맞췄는지 확인하는 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퍼즐이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공격자가, 해커가 혼자서 허위 계정 3개 만들어서 퍼즐 3개를 하려면 이거 3개 다 풀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인터넷 구성원 3명이 장부 3개 만들려고 그러면 한 명당 퍼즐 하나씩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연이 안 생기죠. 그래서 이 작업 증명을 통과한 경우에만 장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매 시간 정해진 시간마다 장부를 만들어. 옳은 장부를 만들고 그 장부를 만들 때 그냥 하면 안 되니까 퍼즐 하나씩 풀어. 그러면 그 퍼즐을 옳은 장부를 만들고 그 퍼즐을 제일 먼저 풀어서 1차적으로 제출한 사람한테 내가 보상으로 돈을 줄게 이러는 겁니다. 그게 작업 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장부를 만들려고 해도 안 하는데 이것까지 풀려고 그러면 하질 않거든요. 또 이 퍼즐의 난이도는 10분에 하나 정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당근을 줘야 자발적으로 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근으로 내가 비트코인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컨소시엄은 얘가 다릅니다. 그건 장부를 만드는 사람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오면 얘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인센티브 부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인센티브 구실을 하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보면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강제로 분리하려고 그러면 블록체인의 안정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업 증명은 블록체인 만들려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최초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이미 90년대에 이 드웍이랑 나우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건 뭐냐면 스팸 메일 막으려고 낸 겁니다. 스팸 메일은 특정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한테 메일을 뭐 10,000통, 20,000통 쏘는 거잖아요. 근데 메일 한 통 보낼 때마다 퍼즐 풀란 얘기입니다. 그럼 대량 발송을 못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스팸 메일 막으려고 작업 증명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사업 모델이 실패했고요. 비트코인 들어와서 이게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럼 블록체인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보시면 블록마다 트랜잭션 거래들이 쭉 들어가고 전자서명 한 개 들어가고 내가 이런 뭐 해시하면서 비스무리한 어떤 걸 써서 내가 작업 증명했다는 코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체이닝이 돼서 붙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장부를 만들 때마다 돈을 계속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죠. 돈이 끊임없이 발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4년마다 장부를 만들 때 주는 보상금이 절반으로 떨어지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50비트코인 줬으면 그게 4년 후에는 25비트코인, 12.5 이런 식으로 계속 줄게 되고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0이 되겠죠.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트코인을 이제 다 장부 만들 때마다 주던 인센티브가 다 동이 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더 이상 장부 안 만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존하냐면 장부를 만들 때마다 주던 인센티브가 0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신용카드 거래 일어날 때 수수료 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비트코인 거래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 떼서 그거 장부 만드는 사람한테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블록 리워드, 장부 만들 때 주던 인센티브가 트랜잭션 인센티브로 바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2016년에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블록에 대한 보상금을 거래 수수료로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블록체인의 안정성, 그러니까 스테이빌리티 자체는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화폐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화폐는 몇 안 될 거라고 그랬죠. 그 끝까지 살아남는 화폐 중에 비트코인이 그 중에 낄 거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이트 가시면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블록 인센티브가 반으로 떨어질까요? 이런 카운트다운 시계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게 뭐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합의를 이루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합의를 이루려면 룰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투표하려도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셋업해놓은 룰, 규칙이 계속해서 안 바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룰이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룰이 소폭 개정이 되면 소프트 포크, 대폭 바뀌면 하드 포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소프트 포크는 큰 문제가 아닌데 하드 포크가 문제입니다. 이건 대폭 개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대폭 개정된 룰을 안 따를래 이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블록 장부 자체가 그냥 나눠지는 겁니다. 체인이. 그러면서 또 다른 화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존재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룰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대폭 개정이 일어나서. 자, 여기까지가 블록체인의 개별 어떤 개략적인 얘기고요. 그러면 작업 증명에 기반한 블록체인이 과연 완벽한 기술인가?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블록체인에서 해결해야 될 게 탈중앙화, 확장성, 합의 이 세 가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탈중앙화를 보시면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만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장부를 만들고 퍼즐을 풀 때 그냥 CPU, 개인용 PC를 쓸 거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부를 만들 때마다 막 돈을 주니까 사람들이 CPU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골프 칠 때 장비 막 바꾸잖아요.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도 났죠. 삼성이 이제 마이닝, 채굴하는 퍼즐 푸는 전용 칩을 만들어 생산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났을 정도로 옛날에 CPU가 GPU가 되고 FPGA가 되고 전용 칩 AC까지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CPU보다 GPU가, GPU보다 FPGA가, FPGA보다 AC가 비싸거든요. 그럼 비싼 사람이 좋은 장비를 끌어온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 장부를 만드는데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상 구성원 사이의 형평성이 깨지기 시작하죠. 돈 많은 사람이 장부에 압도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이 되니까 참가자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대량으로 이걸 만들어 놓고 산업단지에 값싼 산업 에너지 쓰면서 이걸 돌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꾼들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 이런 전문꾼들은 대다수 81%는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것을 실제로 실험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올해 초에 Financial Cryptography라는 곳에 실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은 과연 탈중앙화되어 있는가?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비트코인의 경우 상위 탑 4개의 전문 장부 만드는 꾼들, 마이너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위 탑 3의 마이너들이 장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이미 2018년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장성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뭐 P2P 네트워크야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파일 공유했던 거를 많이 떠오르십니다. 파일 공유 시스템의 P2P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에서 얘기하는 P2P 네트워크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가 파일 공유를 할 때는 그냥 나한테 파일을 빨리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파일 받으면 됩니다. 이게 파일 공유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보세요. 어떤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거 장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가 전제하냐면 제가 어떤 돈을 지불해서 거래가 생기면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정보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똑같은 시간 안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 정보를 똑같이 봐야 똑같이 장부 만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 정보를 일찍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정보를 늦게 보면 어떤 사람은 장부 만드는데 늦게 시작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일찍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만든 P2P 네트워크는 모든 구성원 간의 정보가 거의 동일한 시간에 도착해야 된다는 절대 명제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장부를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블록 전파 시간보다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장부를 만들 때 무조건 빨리 만들도록 하는 게 아니고 정보가 저 뒤편까지 도달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생성 시간을 무작정 줄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걸 10분으로 해놨고요. 이게 이제 초당 한 7회 정도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자 시스템 같은 경우에 초당 1,700회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간격이 있죠. 물론 이걸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자체가 이 블록 생성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빌리티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가 자기 블로그에 하나 썼더라고요. 블록체인은 실제로 보면 구성원이 많이 참여하면 많이 참여할수록 굉장히 약해지는 숙명을 타고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실제로 연구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스케일러빌리티를 그나마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되는 것이지 사실 완벽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에서 저걸 뛰어넘어야 될 굉장히 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한국은행에서 했더라고요. 9,301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급결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9시간 걸렸는데 2시간 33분이 추가로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시간 지연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상 뭐 좀 복잡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 과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임파서빌리티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죠.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일반적인 환경에서 컨센서스, 합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 이런 거죠. 어느 컴퓨터 상에서는 정보가 빨리 전달되고 어느 컴퓨터 상에서 정보가 좀 늦게 지연되고 왜냐하면 그건 인터넷 거리에 따라 좀 다르겠죠. 이런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합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임파서블 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정보를 빨리 받고 어떤 사람은 늦게 받기 때문에 정보를 빨리 받는 사람이 그 합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블록체인도 이론적인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네트워크에서는 정보가 똑같이 전달된다. 또는 모든 네트워크에서는 정보가 적어도 D타임 안에는 다 도착한다. 뭐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요. 또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공격 기법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공격이 나오면 그 다음 업그레이드해서 알고리즘이 고쳐진 것도 있고요. 작년 말에 나온 공격 기법들은 아직도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업데이트되면 또 이제 알고리즘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자체가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소스 코드 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만들면서 그걸 오픈 소스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전문가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 소스 자체의 취약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실제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이 큰 가상화폐 시스템들은 우리가 지금 버그 바운티 그래서 취약점 신고 포상 제도를 합니다. 취약점을 신고해주면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 사람이 2위에 돼 있죠.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내놓고 지금 포상금 받는 거 기다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자체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거래소 문제는 뭐 워낙 많이 있으니까 제가 딱히 말씀드리질 않겠습니다. 뭐 앞으로 나아지겠죠. 사실 근데 거래소라는 개념은 사토시 나카모토 논문에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을 채굴을 통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했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래소를 두는 순간 그 거래소가 또 하나의 중앙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거래소가 비트코인의 초기 정신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이 거래소 자체를 분산화시켜서 만드는 것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시나 넘어야 될 난제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 올해 1월에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머니터리 이코노믹 저널에 실린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마운트 곡스라는 일본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파산됐잖아요. 거기 시스템을 분석해 봤더니 단기간 내에 2개월 안에 150불 하던 비트코인이 1000불까지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컴퓨터 한 2세대 갖고 서로 사고 팔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전 세력 들어가서 주식 가격 조작하듯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도 얼마든지 가격 조작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많이 얘기하세요. 이게 비트코인에서는 이런 신분증을 요구 안 하거든요. 이런 이상한 주소 같은 것만 씁니다.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데 40% 정도 사용자는 추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추적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 거래소가 털렸는데 뭐 털린 코인들의 일련 번호를 다 공개해서 태그를 붙여서 이게 빠져나가는 거, 다른 돈으로 바꾸는 걸 막겠다. 뭐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소가 문제가 딱 생기고 나서 문제가 된 코인들을 파악해서 그것들의 일련 번호를 공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 해킹당한 거 봤더니 그 일을 하기 전에 3-4시간 안에 이미 환전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전 끝낸 거는 추적이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다 환전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알트코인이 존재한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익명성 기능만 굉장히 강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도 개량하고 또 그거에 맞는 코인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익명성과 관련해서 최초의 제일 좋은 코인을 꼽아라 그럼 우리가 보통 모네로를 꼽습니다. 가장 익명성은 강화되어 있다는 코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뭐 북한 애들이 모네로라는 가상화폐를 탈취해서 뭐 김일성 대학 어디로 보내더라 그게 바로 이겁니다. 왜? 익명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모네로 코인으로 환전을 하든가 모네로 코인을 탈취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뭐 우리가 실제로 작업 증명을 해야 되는데 퍼즐을 풀어야 되니까 쓸데없이 뭐 전기 낭비 많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세계 최고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1위의 암호화폐고요. 2위는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친구, 그러니까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친구가 이더리움을 개발했는데요. 이 친구는 이더리움이 뭡니까? 그러면 Distributed Turing Machine with Blockchain Protec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분산화된 컴퓨터인데 뭐가 보호해 주냐면 블록체인 기술로 보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월드 컴퓨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컴퓨터를 하나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이 프로그램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네트워크상에 탁 올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 내가 돌릴게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돌려요. 그래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분산 컴퓨팅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만한 컴퓨팅 파워가 없어도 네트워크 구성원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일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분산해서 막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꿈꾸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분산 컴퓨터를 만들겠다. 그게 얘가 하는 거고요. 실제로 얘가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잘못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장부 확인하듯이 눈을 부릅뜨고 장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월드 컴퓨터라는 모토를 내세우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크립토 키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캐릭터 모으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근데 저 캐릭터를 내가 모으긴 모으는데 저 캐릭터 만드는 회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 저 돈 주고 산 건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만들면 중앙에 특정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블록체인 상에서 모든 구성원한테 데이터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져도 내가 산 캐릭터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빅히트를 쳐서 어떤 꽤 재미난 사업 모델이 됐었죠. 하지만 이더리움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 상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인데 이런 얼마 전에 나온 것이 이더리움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34,200개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의 안정성 검증을 어떻게 할까라는 게 이더리움 상에서 꽤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은 논문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물으시죠. 그럼 가상화폐는 블록체인만 갖고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록체인 말고 탱글이라고 하는 것들. 자, 블록체인은 이렇게 장부 하나가 쭉 연결되는 거죠. 요거는 조금 요거보다는 다르죠. 장부가 좀 이렇게 분산돼 있잖아요. 요건 이제 탱글 네트워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탱글 네트워크에 기반한 그 이오타라고 하는 가상화폐도 있습니다. 이 이오타라고 하는 가상화폐는 IoT 환경에 특화돼서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오타 사항에 전자서명 메커니즘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걸 이제 MIT 연구진들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또 음모론이 끼고 뭐 이래서 지금 이오타 커뮤니티와 MIT 암호하는 커뮤니티가 서로 지금 기술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블록체인 활용 사례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을 활용했을 때 제일 좋은 점은 가용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합의를 잘 모을 수 있고요. 하지만 가용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니까 프라이버시가 노출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은 그거 암호화해서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장부를 암호화해서 공개하면 아무도 장부를 확인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지식이라는 걸 쓰는데 그걸 또 쓰면 이 기술이 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물론 외국에선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요거는
최근 2017년도에 ETH 연구팀이 냈습니다. 블록체인을 정말 쓰고 싶으시면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 블록체인 할 거야 하지 말고 요 순서도를 한번 따라가서 정말로 블록체인을 우리가 쓰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자가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논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사실은 마케팅 포인트 때문에 그냥 막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블록체인보다 중앙 집중형이 훨씬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면밀하게 따져보실 필요도 있고요. 결론입니다. 사실은 많은 암호학자들이 블록체인의 가능성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은 스티브 벨로비나 맷 블레이즈는 굉장히 유명한 보안학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건 블록체인이란 건 지금 막 실험실을 탈출한 생명체가 막 세상으로 나온 것 같다. 또는 블록체인이랑 비트코인은 되게 신기한 게 이론적으로는 안 돌아가는데 실제는 돌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줄기세포에 비유합니다. 무궁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으나 아직도 난제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가상화폐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려면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이 어떠한 기술적 공헌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보 자체가 제대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로서 그 블록체인의 기술적 어떤 것들을 알아채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나섰던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가 나섰던 해서 그런 것들이 좀 건전한 정보가 유입되도록 노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외국에서는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커뮤니티들이 막 얘기하면 네 기술적인 얘기가 틀렸잖아. 그래서 막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합의 이 정도가 돼야 안전한 거다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후반부에는 그냥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 그냥 답글을 이렇게 써놨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